복풍사 2부 순서로요. 윌키 임경님의 부동산 경매 스타트업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윌키 임경님은 우리 복풍사의 리더이시죠. 그리고 수요 스터디에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또 경매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앞전에 수요 스터디에도 사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풍사 윌키 임기영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제목은 부동산 경매 스타트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단에 보시면 상이라고 되어 있죠. 상이라는 말은 다음에 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중간에 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가 사실상 처음 접하다 보면 내용도 어렵고 용어도 어려워요. 지난 시간 저희 미스터디 때도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제가 부동산 경매 만만보기라는 제목으로 아파트는 이 정도만 하면 아파트 낙찰을 받는다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렸는데 사실 그것만 알아가지고 아파트 낙찰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스터디 때도 한 2차례 걸쳐가지고 같은 어떤 슬라이드로 해서 다시 PT를 한번 드렸습니다. 강의를 드렸고 한 번 들으셨을 때 몰랐던 부분들이 2번 들으셨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되고 3번 들으면 이게 완전히 내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참고로 이제 부동산 경매 스타트업 스타트를 했는데 지난 시간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의 PPT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내용을 들으시다가 혹시라도 용어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일단 강의를 마치고 좀 쉬는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최근 기사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부동산 경매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문 기사죠. 최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짜리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잖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계속 저금리 구조로 가는 상태인데 저금리에 사실상 은행에 돈을 넣고 하는 어떤 투자자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하려니까 조금 위험스럽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니까 부동산을 좀 더 싸게는 사고 싶은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경매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게 됐어요. 보시는 자료는 최근에 이제 초저금리 시대에 경매에 몰리는 돈이라는 제목으로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라는 내용이죠. 보시면 글자 안 보실 거예요. 낙찰가율이 70%가 넘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근 5월이죠. 지난달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매 낙찰 건수가 올 들어 최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부동산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경매 낙찰가율도 높고 아무래도 입찰자 경쟁 수도 많았어요. 사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분명히 담보주택,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대출도 좀 힘들어지고 또 언론지상에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부동산 경매에도 사실상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낙찰 건수가 올 들어 최다. 조금은 이제 경매 시장이 훈풍이 부는 정도의 어떤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경매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주 경매 시장 펄펄이라는 어떤 내용의 신문 기사입니다. 제주도 땅값 비싼 거는 사실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 경매에도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사진은 좀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 성산 오조리 대지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이제 평균 낙찰가율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24%. 이 말이 뭐냐면 최저 감정가 대비 124%의 낙찰이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나 그러면은 응찰을 할 수 있는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이런 분들은 참여를 하실 수 없다 그래요. 다시 보면은 무능력자, 무능력자인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있고 금치산자도 있습니다. 금치산자. 참고로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미성년자는 지금 몇 세죠? 몇 세 미만이 미성년자죠? 만 19세? 예,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정치산자로 되는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사실 말이 좀 헷갈려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냥 한정치산자는 한정적으로 심심이 미약하다. 금치산자는 완전히 미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 편인데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사실상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심신박약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족의 생계의 어떤 궁핍을 조장할 수도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법원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한정치산자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금치산자 같은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아니고 아예 심신박약 상태, 심신박약 상태에 있는 사람, 아예 행위 의사 능력이라는 해외임의 어떤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의사 자체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금치산자라고 합니다.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입찰에 참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설사 입찰에 참가를 했다, 그리고 나서 낙찰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 낙찰 거부 결정 기간에서 낙찰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경매의 경우 전 낙찰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재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본 경매에서 원래 첫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매수 보증금을 일른 조건으로 잔금을 내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물건이 알아보니까 시세가 뭐 1억짜리 물건이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버리는 셈 치고 버리는 것보다는 보증금만 제가 날리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낙찰을 안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자체를 포기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재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전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재경매에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해관계 집행관 및 그 친족.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해당 물건 관련한 이제 법원의 집행관과 그 친족은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해관계 감정인 및 그 친족. 그 해당 물건을 감정평가했는 감정평가사와 그 친족이 되겠죠. 그리고 이해관계 집행법원의 법관, 담당법원의 직원 같은 맥락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집행 방해 범죄자, 강제집행 방해 범죄자, 채무자 겸 소유, 이게 중요하죠 사실. 채무자 겸 소유자는 경매에 본인이 입찰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매 방해자 및 방해 교사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 낙찰 받는다? 못 받는다. 낙찰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낙찰 거부 결정에서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찰 참가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신분증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신분증 가지고 가시고 도장 가지고 가셔야 돼요. 도장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매수 신청 보증금 최저매각 가격의 10에서 20%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이제 보증금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매수 보증금으로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럼 20%는 뭐냐? 방금 전에 아까 재매각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재매각. 그죠? 최초 매각을 했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를 안 해가지고 낙찰을 포기한 사례에서 그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오고 그걸 재경매로 하잖아요. 이때는 매수 보증금이 10%가 아니고 20%로 매수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에서 한 20%. 자, 그러면은 매수 신청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신용카드도 될까요? 현금으로만 되겠죠. 근데 만원짜리는 들어갈래요? 아니면 자기 합수표 들어갈래요? 이렇게 여쭤보면 수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단 1원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입찰 봉투에다가 매수 보증금을 이렇게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에 매수 신청 보증금이 이제 10%, 1000만원이다. 그런데 막상 알리다 보니까 만원이 빈 거예요. 999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물건이나 또 부족하면은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크를 많이 끊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보면 해당 물건이 감정가 최저 매각 가격이 뭐 1억 2,59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10% 만원 단위까지 떨어지잖아요. 천원 단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일이 다 이렇게 맞춰서 돈을 이렇게 입찰 봉투에 넣는 것보다는 그냥 그만큼의 자기 합수표 끊어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편하겠죠. 보통 그렇게들 하세요.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뱅킹 되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입찰 봉투에 돈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원래 절차 분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임장 관련 이야기를 뒤로 빼려고 했는데 절차 분석이 분명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절차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프린터물로 제가 나눠드리는데 한번 보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임장 활동 관련된 내용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운 걸 앞에 냈거든요. 저희가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도 경매 투자할 때 물건 분석과 권리 분석 그리고 절차 분석 용도의 순으로 보통 경매 투자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분석 방법을 이렇게 놔야 됐잖아요. 특히나 명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루지를 않았고 중요한 거는 물건 분석, 권리 분석, 절차 분석 요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 분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장을 앞으로 조금 빼봤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절차 분석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경매 투자 시에 꼭 주의해야 될 점 10선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권리 분석이 좀 빠져요. 권리 분석은 부동산 경매 스타트업 중이나 하에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권리 분석은 특히나 내용도 좀 방대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임장도 정말 중요하고 뒤에 나오는 절차 분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경매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실컷 공부 잘 해놨다가 분석 열심히 했는데 입찰하러 갔더니 경매가 벌연 취소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경매 진행 중이더라도 또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절차 분석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설사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보니까 또 낙찰 허가가 안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나중에 그 경매 절차 분석하다 보면은 뭐 신청 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는데도 경매 신청하는 경우 이럴 때는 또 경매가 또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등등의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절차 분석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먼저 임장 활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중개업소 있죠, 중개업소. 부동산 물건을 하나를 만약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뭐 여러 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많이 가시잖아요. 예, 많이 또 가시기도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물건을 낙찰을 받고 난 뒤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거기 살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당장에 투자 수익 목적에서 뭐 이렇게 임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금매로 내놓는다든지 하려면 사실 중개업소를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소를 먼저 가시게 될 겁니다. 그때 가셔가지고 뭘